열차표가 없어가지고 KTX 타고 이익전 당대표의 속기 소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0차 최고위원회를 속기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10차 최고위원회를 속기하겠습니다. 이해찬 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어제 2박 3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이제 평양에서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11년 만에 이제 평양에 다시 갔는데 참 많이 변했고 우선 밝아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건물도 그렇고 사람들 표정도 그렇고 그 옷차림새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밝아졌다, 여유가 생겼다 많이 느꼈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능라도 체육관 거기에서 이제 15만 명 가까이 사람들이 모인 데서 대중연설을 처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회담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직 대통령들이 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대중 앞에서 짧지만 아주 감동적인 그런 연설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연설에 대해서 거기에 오신 분들이 보인 반응은 굉장히 열렬하고 아주 뭐랄까요, 간절한 마음을 담은 그런 연설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뭐라고 할까요, 이제 한반도의 전쟁은 이제 없다, 이런 게 이제 그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 메시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남쪽 얘기를 전혀 북쪽이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북미 간의 대화가 아니고 남북미 간의 대화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한다라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핵화에 관해서 한국의 얘기를 특히 정상 간에 맞은 비핵화를 하기로 합의를 한 실무적인 합의가 아니고 정상 간의 정치적 결단을 한 그런 의미가 있는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그 동창리의 엔진 실험장 미사일 발사대 이거를 이제 자진해서 해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거는 그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제는 실험도 안 하고 발사대를 이제 없애겠다. 이거는 그 대미 군사 위협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분을 스스로 하겠다. 필요하다면 유관국의 전문가들이 참관하겠다. 이 중요한 부분을 그 첫 번째 의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북미 간의 대화에 아주 환경을 만드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영변 핵시설. 이거를 영구히 폐기할 용의가 있다. 다만 싱가포르 회담의 정신에 부응하는 미국의 조치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상호 간의 싱가포르 회담에 부응하는 정신을 살려서 나간다면 영변 핵시설을 영구히 폐기할 용의가 있다. 그 얘기는 영변 핵시설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물질, 핵 탄도, 그 다음에 핵 실험실, 핵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 가지고 있고 플루토늄과 우라늄 시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그 시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가 있다면 영구히 폐기하겠다. 그 얘기는 결국 종전선언을 하면은 평화체제로 간다면은 이건 영구히 폐기하겠다는 이게 바로 미국이 말하는 불가역적인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회담이 남북 회담이 세 번째 이루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평양선언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일정하고 이제 관계없이 당대표 세 사람이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면담을 했습니다. 어제 그저께 10시부터 한 40분간 면담을 해서 첫 번째는 북의 최고인민회의하고 대한민국 국회하고 국회회담을 연내하자. 그동안 예배회담만 했는데 예배회담뿐만 아니고 본회담을 좀 해서 여러 가지 남북관계에 소통을 하고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이끌어내서 실천하도록 하자. 이런 제안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영남 위원장께서 자기들이 검토해서 상의하겠다, 답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문희상 의장께서 우리와 같은 취지의 서한을 통일부 장관을 통해서 서한을 이미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었고요. 또 하나는 14, 노무현 김정일 대통령의 14 선언, 이것을 올해가 11주년이 되는데 기념 행사를 북쪽에서 좀 하자, 평양에서 하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간에 이미 남북 정상회담에서 14 기념행사 하기로 합의를 하셨고 구체적인 방법은 실무회의를 통해서 조정하자 이렇게 합의문에 이게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국가적인 행사로 이제 맞은 격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10월 4일 날 맞춰서 할지 아니면 너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10월 중에 좀 늦춰서 할지 좀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 3.1운동 100주년 행사를 남북이 공동으로 내년에 아주 민족적인 차원에서 성대히 하자 이렇게 제안 말씀을 드렸고 이 말씀도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100주년 행사를 민족적인 차원에서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대개는 이런 부분들이 이번 당국의 좀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부도 추진하고 당에서도 이렇게 입법할 건 입법을 하고 비준할 건 비준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하나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안에 대해서 또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도 있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 내의 의견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서 아까 최고위원회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미 특사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다녀오신 뒤에 바로 후속 작업을 가서 할 수 있도록 당에서 대미 외교 특사단을 구성해서 파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한가위를 앞둔 마지막 어제 본회의에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법안들이 통과가 됐습니다. 어제 저녁에 성남비행대에 도착했을 때 마지막 법안이 통과될 그런 무렵이었는데 이런 좋은 상가 인덕지화 보호법이라든가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라든가 규제혁신호법 등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단서도 있고 조건이 있지만 그래도 여야가 합의가 돼서 이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법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통과시킨 날 수고하신 우리 원내대표님, 또 정책의장님, 또 소영교 수석부대표님, 또 수석 정책위 부의장님 여러분들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쉬운 거는 지금 헌법재판관하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처리가 못됐는데 앞으로 여야 간에 협의를 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홍영표 원내대표님의 모두 발언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한반도 평화의 물결은 거스를 수 없는 그 흐름을 만들어서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기적인 역사적인 평양 정상회담에 다녀오신 예찬 대표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온 민족과 세계의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성과가 있었던 회담이었습니다. 예찬 대표님을 비롯한 여야 당대표 세 분도 남북회담을 비롯한 뜻깊은 합의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앞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대의 국회도 입법으로서 큰 기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평화를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당정청 협의를 강화해서 남북 정상이 일궈낸 성과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대화를 통해 야당의 협조도 최대한 이끌어내겠습니다. 냉전적 수구 정당 대신 평화를 위해 경쟁하는 야당이 되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판문점 선언 기준 동의안과 평양 공동선언 이행에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우리 당이 주도한 민생 경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7월 우리 당이 야당의 법안 처리를 제안한 지 꼭 2달 만에 이룬 값진 성과입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법안 처리의 뜻을 모아주신 우리 당의 의원님들과 야당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회가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힘을 보이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이게 되어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규제 샌드박스에 포함된 신성장 산업융합促진법, ICT 융합촉진법, 그리고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가 중요한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혁신성장을 위한 법안들이 이번에 마련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법안들을 중심으로 혁신성장의 성과를 조속히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기국회에서도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공수처 등의 어떤 개혁 입법을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박주민 최고위원께 발언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추석 연휴 시작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두산 위에 올라서서 두 손을 맞잡은 훈훈한 모습을 보면서 연휴가 시작되어서 마음 따뜻하고 전 세계가 축하하고 기뻐하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유일하게 공허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태도 매우 아쉽습니다. 지난 1, 2차 회담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라는 논평을 했는데요. 오히려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자유한국당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을 비롯한 한국단이 최고의 예우를 받았고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핵 없는 한반도를 주제로 한 대중연설까지 했는데 이게 어떻게 큰 변화가 아닙니까? 이해찬 대표님도 현장에서 느끼셨지만 이제 북한은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끄는 것 아니냐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도 평양 정상회담을 축하하고 북한의 여러 가지 의사를 밝힌 점에 대해서 환영하기까지 했습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것이 국민의 마음인데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의 이런 진짜 바람을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 여러분들께서는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서 대표님 그리고 원내대표님이 상가임 교차보 복귀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좀 부족하나마 상가 임차인 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는 법이 통과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다만 이대로 멈춰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 안 됐던 여러 조항들도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는 것이 국회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북정상회담 관련된 검색어가 정책수위 상위권을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단어 하나가 계속 검색 순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바로 물티슈였습니다. 영유아용 물티슈 중에 14종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2달이 단 넘은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로서 그 기사를 보고 굉장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이런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의 생산과 유통, 이제는 좀 막아야 될 때가 된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나 집단소송법 등이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시도 민생과 서민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들의 통과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박강원 최고위원님의 말씀. 네, 감사합니다. 전 대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민들께서 사흘 동안 남북정상회담을 보면서 느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감정은 북한과 북한 지도자가 솔직해졌다. 한 큰 변화가. 그러니까 그들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마음까지도 굳이 감추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북한이 보통 국가로 가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준 징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어떤 들뜬 기대 단계를 훨씬 뛰어넘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회담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타격했고 우리 국민과 세계 시민은 완전한 비핵화가 가능하겠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그런 회담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평화 정착과 우리 경제 제도에 그리고 민족 공동 번영의 희망까지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저는 대로 평가하겠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시대가 이제 거대한 물결처럼 오고 있는데 여전히 가짜 뉴스로 이를 왜곡하고 폄하하려는 그런 정말 위험한 행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거대한 물결에 작은 돌멩이를 던지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참으로 안타깝게 그리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건강 장차 여전히 이해됩니다. 평양 공동선은 가짜다. 경제인 강제 방북시켜서 투자 협박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정말로 거침없이 이 미디어 공간이 유포시키고 있는데요. 특히 유튜브에서 허위사실과 주장이 뉴스 형식의 과정에서 무차별 생산되고 유포되고 카카오톡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에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는 이용자가 가짜 뉴스 영상을 한 번 시청하면 그와 유사한 영상이 맞춤으로 이렇게 제공이 돼서 자동으로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속적으로 가짜 뉴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권이나 선택권이 취약한 노인계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세대 통합과 또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언론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언론계 전체를 황폐화시킨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해야 된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결코 이것은 2년 전의 정파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점을 다시 강조드리고요. 가짜뉴스 대책법으로 이제 얘기되는 가짜 정보 유통 강제 관한 법률안이 5달 만에 법안에 상정이 됐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가능했는데요. 글로벌 기업에게도 적용해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것이 우리 포털 업계의 요망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플랫폼과 콘텐츠 시장은 물론이고 언론계 전체의 생태계를 건전하게 바꾸는 순기능을 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서른호 의원님의 발언 드리겠습니다. 네, 개풀된 말씀이라 죄송합니다만 워낙 사안이 굉장히 큰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평양 남북공동선언은 비핵화 검증과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고 교착 상태의 북미간 협상의 전파구를 열었고 전쟁 없는 한반도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많은 국민께서 감동과 통일이라는 기대를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 보수 언론과 야당이 안보 포기론으로 주장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흠집 얘기가 지나치다고 봅니다. 아산주사라고 하는 만큼 사실을 왜곡하고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무심마저 들게 합니다. 불과 4년 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 이산가족 상봉논의만으로도 통일대박을 외치는 입장을 이뤄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군사적 신뢰 구축은 상호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군사 합의는 우리만 포기한 게 아니라 북한도 포기한 것입니다. 남북이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서 만든 완충지대를 두고 마치 우리만 국방을 포기한 것처럼 쓰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중기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때마다 해결사로서 성공적인 역할을 해왔고 이번에도 2차 북미회담을 이끌어낼 성과를 가졌다고 확신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여당이 진정 한반도 평화를 바란다면 앞뒤 안 보고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국민으로부터 고립된 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총리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지난 3일간 남북 정상회담은 8천만 개의 한가위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정례화되어 더 활발하게 남북 교류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저는 오늘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남북 청년 교류의 활성화입니다. 이번 방북에서는 20대 이에스 양이 특별 수련선으로 동행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일구어갈 통일의 주역 중인 그런 세대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기회가 너무 적습니다. 교류가 부족하다 보니 남북을 잇는 접점도 크지 않습니다. 지난해까지 20대는 통일 반대 여론이 가장 높은 연령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7월 서울신문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8.8%에 그쳤던 20대의 통일 찬성 여론이 올해는 73.3%로 무려 34.5%나 급등했습니다.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4.27 판문점 선언, 6.12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이번 9.19 평양 공동선언이 20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한국 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남북 청년이 교류를 통한 평화 정착은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들은 남북 교환학생 교류, 북한에서 한 달 살아보기 치맥회담과 같은 이러한 제안을 통일 후에 하기도 했습니다. 파격적이지만 청년다운 제안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남북 교류에서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등 다방면으로 서로의 입장을 듣고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반도 신경제 시장은 매년 45만 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측됩니다. 미래 경제 발전의 중심은 청년입니다. 한국의 청년들이 북한의 청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민간 경제 협력 분야에서도 청년의 참여는 꼭 보장되어야 합니다. 통일 세대인 청년들이 교류를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고 신뢰를 쌓는 노력은 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남인순 의원님, 남인순 최고위원님의 문건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가위 추석을 맞아서 많은 시민들이 고향을 찾으실 텐데요. 아마 이제 편의점에도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편의점은 365일 24시간 영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계약 조건 때문에 편의점들은 하루도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 을지로위원회에서 가맹 동무들에게 추석의 연휴에 맞이라고 하루씩을 좀 쉬게 하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걸 제안했지만 사실 수용이 되지 않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카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대형 가맹점과 또 중소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체계가 굉장히 불공정합니다. 그래서 수수료율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대형마트의 평균 카드 수수료율은 1.85%인데
일반 그 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는 이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한 2.5% 정도를 내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저희 그 당일주로위원회에서 그 외국어대 근처 한 빵집의 그 프랜차이즈 빵집을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게 좀 갖고 나왔는데요. 이거를 보면은 그 월 매출이 4,400만 원이고 이 중에 카드 매출이 82.8%인 3,640만 원이었습니다. 연 매출이 5억 원이 넘어서 우대 수수료도 적용을 받지 못하고 2.3%의 카드 수수료를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인건비와 임대료, 카드 수수료를 제외하면 점주의 순수익이 277만 원입니다. 277만 원인데 카드 수수료는 전체 매출액의 2.3%를 하니까 83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점주는 순수익 대비해서 카드 수수료 비중이 30%에 달하는 게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각지대가 5억 원 매출이 넘는 이 부분이 이제 사실 문제인데요. 그래서 그 금융위원회를 저희 을지로위원회에서 만나서 이런 좀 불공정한 부분을 좀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고용을 통해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있는 상당수의 편의점이나 빵집을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영업이익은 적지만 매출액이 연 매출 5억 원을 초과해서 우대 수수료 적용 대상도 안 되는 높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이런 불공정한 상태는 신속하게 좀 제정이 되는 영상입니다. 저희 당에서도 이 문제는 불공정한 카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체계를 개선을 하고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수진 최고위원회 발언하겠습니다. 네, 첫 인사드립니다. 노동자를 담당하게 된 최고위원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월급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입니다. 노동 문제는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당의 노동의 가치를 정착시키고 노동계와 당을 연결하는 오작교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정상회담을 잘 마치고 돌아오셨고 지난 판문점 선언이 한반도에 봄을 제출했다면 이번 회담은 풍성한 가을 열매를 맺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계를 대표해서 김병학 노총위원장, 김영화 민주노총위원장이 특별 수행자 자격으로 정상회담에 참여했고 그리고 양대노총은 이미 지난 8월 민간 교류로는 처음으로 북한의 직업 총동맹과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를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남북 노동자 간의 활발한 민간 교류가 한반도의 평화 정책을 앞당기는 마침내 될 수 있도록 노동계도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얘기긴 하지만 그동안 함께 투쟁했던 쌍용차 동지들, KTX 승무원 동지들이 10년 만에 다시 회사를 닥치고 있고 이 복지 소식을 들으니 노동자들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먹먹했습니다. 다시 한번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동지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먼저 떠나간 동지들과 유가족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경제 자유, 출산 주도 성장 등 과거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양극화만 심화시켰고 그들은 기업에게 돈을 주는 것을 투자라 이야기했고 노동자에게 주는 돈을 비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소수의 사람들 위해서만 경제가 성장해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고도성장 시대가 끝났고 장기 저성장, 저출산 불용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임금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통해 고용 없는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 압축 성장의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소득주도 성장과 노동 존중 사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이자 노동계 정책연대의 핵심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경제가 약자인 노동자들의 소득 증가를 통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입니다. 초기에 시행착오나 다소 혼선이 있더라도 정책 효과를 보려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중단 없이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대표자리가 출범했고 정말 오랜만에 대화 자리가 만들어져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갈등 관계를 풀고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 사회도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진일보 하게 될 것입니다. 네덜란드와 독일 등 선진국들은 노사정이 함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고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남과 북 정상이 만나서 한반도 평화를 만들었듯이 우리 두 오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 사회발전이란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국회에서 민생 관련 법안의 통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및 규제 프리존법 등과 관련해서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 우려와 반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좀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현명하게 대처해 나간다면 결국 성공하는 대한민국, 행복한 국민들이 가득한 대한민국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용석 최고위원님의 발언 듣겠습니다. 예. 저도 이수진 최고위원과 함께 처음 2차 대표 체제에서 처음 최고위원 참석을 하게 돼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제 부산 청지에서 남북 정상께서 맞잡은 손을 보면서 그동안의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가 단지 꿈이나 이상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남쪽과 북쪽의 모든 동포들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또 저에게 주어진 지방을 챙기라는 그런 지방이 있는 나라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이 따뜻한 포용 국가를 만들어가는데 우리 전 대표님을 모시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모두 발언을 모두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니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